북미 최대 통근 철도 시스템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난 16일 0시 1분을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하루 30만 명에 달하는 이용객들의 발이 묶이고 뉴욕 경제 손실은 하루 6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이미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들의 과거 기록과 신청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법무부가 뉴욕과 LA 등 미국 내 특정 시설들을 겨냥해 테러 공격을 모의한 이라크 민병대의 고위 간부를 체포했습니다. 이번 주 기록적인 초여름 더위가 예보된 가운데 지상 오존 농도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뉴욕시와 웨스트체스터, 로클랜드 카운티 일대, 북부 뉴저지 일대에 대기질 건강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한 성인이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숨져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프리카 에볼라 사태를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했습니다. 월 13,000달러를 지불하고 구매하던 고가의 백혈병 치료제가 온라인 약국을 통해 40달러에 구매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미국의 고질적인 약값 구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북미 최대 통근 철도 시스템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LIRR이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과 롱아일랜드 일대 출퇴근길에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 30여 년 만의 파업으로 하루 최대 30만 명에 달하는 이용객들의 발이 묶이며 뉴욕주와 MTA는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LIRR 노조가 지난 16일 0시 1분을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사와 신호 담당 직원 등 5개 노조는 임금 인상과 의료보험 분담률을 둘러싼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1994년 이후 약 32년 만으로 북미 최대 규모 통근철 시스템이 멈추면서 뉴욕 광역권 교통 전반은 물론 지역 경제 전반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뉴욕 지역 경제가 하루 최대 6,100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평소 25만에서 30만 명에 달하는 이용객이 셔틀버스와 지하철로 몰리면서 대혼잡이 발생했습니다. MTA는 긴급 비상대책으로 롱아일랜드 6개 역과 퀸즈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 275대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셔틀버스 수송 능력은 하루 약 13,000명 수준에 그쳐 대체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노사 양측은 임금 인상률과 신규 직원 의료보험 부담 문제를 두고 수개월째 대립해왔습니다. 노조는 약 5% 인상안을 요구했지만 MTA는 약 3% 수준 인상안을 유지해왔으며 협상 막판 의료보험 부담률을 기존 2%에서 10%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MTA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과도한 임금 인상은 결국 승객과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조는 공정한 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국가중재위원회가 개입했고 뉴욕주도 노사 양측의 협상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후 협상은 일부 진전을 보이며 우호적인 분위기라는 낙관적인 평가도 나왔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뉴욕주와 MTA는 재택근무 권고와 카풀, 대체교통 이용을 당부하고 있으며 일부 지하철 노선과 버스 환승을 활용한 우회 이동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뉴욕 광역권 도로 정체와 지하철 혼잡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합법 영주권자 재심사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이미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들의 과거 기록과 신청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는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이민사회에서는 신분 불안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한 재심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 이민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연방이민서비스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의 과거 신청 기록과 범죄 이력, 허위 진술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 기준 약 2,890건의 영주권자 사례가 검토됐거나 심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약 80%는 추가 조치가 필요 없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최소 50명은 추방 대상 후보로 분류됐고 500건 이상은 여전히 재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업무는 연방이민서비스국 안에 신설된 전술작전국 TOD 산하부서가 맡고 있습니다. 이 조직에는 영주권자 재심사뿐만 아니라 시민권 박탈 검토, 난민 재심사, 사기 적발과 국가안보 심사 기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한 심사 강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검토 대상에는 성범죄, 가정폭력, 음주운전, 마약 관련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영주권자, 또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사기 의혹이 있는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은 이미 지문 채취와 신원조회, 범죄 기록 확인 등을 거쳐 부여되는 신분인데 승인된 사례를 대규모로 다시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연방이민서비스국의 이민 관련 미처리 신청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1,100만 건을 넘는 상황에서 기존 영주권자 재심사에 인력을 투입하면 새 신청자들의 대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영주권자가 재심사 대상에 올랐다고 해서 곧바로 추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한 범죄나 이민 사기 등이 확인될 경우 추방 절차가 시작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민 법원 심리와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과거 범죄 기록이나 이민 서류의 불일치가 우려되는 경우 불필요한 공포에 휩싸이기보다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가 뉴욕과 LA 등 미국 내 특정 시설 등을 겨냥해 테러 공격을 모의한 이라크 민병대 고위 간부를 체포 기소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FBI 잠입요원에게 실제 공격 실행을 제안하며 금전 제공까지 언급한 정황도 드러나 미 본토 테러 위협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성명에서 이라크 국적의 모하마드 알사디가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 조직인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미국 및 서방을 겨냥한 공격을 지원하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알사디는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 북미 본토에 대한 공격을 포함해 유럽에서 발생한 약 20건의 공격 및 테러 시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은행 방화, 흉기 공격, 폭발물 공격 계획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벨기에 유대교 회당에서 발생한 화염병 테러와 파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건물에 대한 테러 등을 계획한 인물로도 지목됐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에 위치한 유대인 시설을 표적으로 한 공격 계획을 세운 정황도 드러났으며 실제로 특정 장소의 지도와 사진을 전달하며 공격 준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FBI 잠입위원에게 실제 공격 실행을 제안하며 약 $10,000를 제안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알사디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연계된 조직과 함께 활동하며 장기간에 걸쳐 테러 조직을 지원해왔다며 단순한 지원 행위가 아니라 미국 본토를 겨냥한 테러 네트워크 운영 및 직접적인 공격 계획 지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제 테러 조직과 연계된 사전 차단 사례로 당국은 추가 공범 및 해외 연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뉴욕 연방법원에 출석해 테러 지원 및 음모 혐의로 기소됐으며 브루클린 교정시설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와 웨체스터, 라클랜드 카운티 일대에 대기질 건강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주 기록적인 초여름 더위가 예보된 가운데 지상 오존 농도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천식과 심혈관 질 환자, 노약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주 환경보존국과 보건국은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뉴욕시 5개 보로와 웨스체스터, 러클랜드 카운티를 대상으로 대기질 건강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강한 햇빛과 고온 현상이 자동차 배기가스 및 산업 배출물과 반응하면서 지상 오존 농도가 위험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존은 광화학 스모그의 주요 원인 물질로 특히 여름철 폭염 시기에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욕주 당국은 대기 오염 지수가 10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건강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높은 오존 농도가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야외에서 운동하거나 장시간 활동하는 주민들은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 기침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뉴욕 일원은 이번 주 본격적인 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뉴욕시 기온이 87도까지 오르고 뉴저지 내륙 일부 지역은 90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일부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100도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뉴요크 등 일부 도시는 올 들어 첫 폭염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으로 뜨거워진 대기는 밤사이에도 열기가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밤 최저 기온은 71도에 머물며 밤에도 덥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폭풍 가능성도 예보됐지만 여전히 무더위는 계속되며 습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국은 오존 농도를 줄이기 위해 낮 시간대 차량 운행을 줄이고 가능한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콜로라도주에서 한 성인이 한타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숨졌습니다. 최근 유람선 집단 감염이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데 이어 미국 내에서도 별도의 사망 사례가 확인되면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WHO가 아프리카 에볼라 사태를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하면서 국제보건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한 성인이 한타 바이러스 감염으로 숨졌습니다. 콜로라도 보건당국은 이번 사망 사례가 최근 대서양 유람선 MV 혼디우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바이러스가 콜로라도에서 이맘때 종종 확인되는 유형이라며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타 바이러스는 주로 감염된 쥐 등 설치류의 소변이나 침, 배설물이 마른 뒤 공기 중에 떠오를 때 사람이 이를 들이마시면서 감염됩니다. 초기에는 발열과 근육통, 피로감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호흡곤란을 동반한 폐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MV 혼디우스 집단 감염은 안데스 한타 바이러스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데스 바이러스는 한타 바이러스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 간 전파가 보고된 유형입니다. 반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한타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보다는 설치류 배설물 노출이 주요 감염 경로입니다. 보건당국은 콜로라도 사례가 유람선 집단 감염과 연결되지 않았고 일반 대중에게 즉각적인 확산 위험이 크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진은 기후 변화와 서식지 변화로 설치류와 접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장기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가운데 WHO는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사태를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했습니다. 다만 WHO는 이번 에볼라 사태가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비상사태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다며 국경 폐쇄는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한타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오래 갇혀있던 창고나 헛간, 별장 등을 청소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마른 빗자루질이나 진공 청소기로 먼지를 일으키지 말고 먼저 환기한 뒤 소독제를 뿌려 배설물을 충분히 적신 다음 장갑을 착용해 닦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당국은 과도한 공포보다는 설치류 접촉을 줄이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진에게 노출 가능성을 알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캔자스주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월 13,000달러를 지불하고 구매하던 고가의 백혈병 치료제를 온라인 약국을 통해 40달러에 구매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고질적인 약값 구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같은 성분의 약이라고 해도 보험 적용 여부와 유통 구조에 따라 가격이 수백 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현실에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캔자스주의 한 부부가 월 13,000달러에 달하던 백혈병 치료제를 온라인에서 약 40달러에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의 고질적인 약값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50세 데비 로즈는 9년 전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이메티닙을 꾸준히 복용해왔습니다. 이 약은 백혈병 치료제 글리백의 주요 성분으로 암 진행을 늦추고 생존 기간을 크게 늘리는 대표적인 혈액암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즈는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왔지만 남편 랜디 로즈가 직장을 옮긴 뒤 새 보험에서 해당 약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부부는 매달 13,000에서 15,000달러에 달하는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했고 장기적으로는 은퇴 자금까지 소진해야 할 수 있다는 부담에 놓였습니다. 랜디 로즈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며 결국 은퇴 이후 삶까지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들은 억만장자 마크 코반이 2022년 설립한 온라인 약국 코스플러스 드럭스를 알게 됐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같은 성분의 이메티닙 31분이 약 39.75달러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조 원가의 약 15%의 수수료와 배송비를 더한 값입니다. 일반 소매 약국에서는 9,600달러에서 최대 15,000달러까지 형성돼 있는데 최대 수백 배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랜디 로즈는 실제 가격을 확인하고 아내에게 바로 알려줬고 아내는 눈물을 흘렸다며 그 순간의 충격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극심한 가격 차이의 배경으로 복잡한 의약품 유통 구조를 지적합니다. 제약사와 보험사, 처방약 급여관리업체 등 여러 중간 단계가 개입하면서 약값이 크게 상승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처방약 급여관리업체가 리베이트 협상을 주도하는 구조 때문에 약품 가격이 불투명해지고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은 높은 약값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플러스 드럭스는 중간 유통 단계를 최소화해 소비자와 제약사 간 직접 거래 방식으로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한편 이메티닙은 이미 특허가 만료된 제네릭 의약품이지만 미국 내 약값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유럽이 연간 약 4,000달러 수준인 반면 미국은 7만 달러를 넘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같은 약이라도 유통 구조와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대체 경로와 가격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한 약품 구매는 안전성과 정식 유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처방 및 약가 정보도 꼼꼼히 검증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시카고에서 한인 후보 운전자가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체포됐던 10대 용의자가 석방됐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38살 제슨 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살 고등학생을 체포해 조사했지만 불기소 처분 후 풀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석방 이유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지난 7일 시카고 이스트 가필드 파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조 씨는 우버 운행 중이었고 뒷좌석에는 18살 승객 다마리오 존슨 군이 타고 있었습니다. 수사당국은 회색 SUV 차량이 조 씨 차량 옆으로 접근한 뒤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총격으로 조 씨와 존슨 군은 모두 숨졌습니다. 조 씨는 재무 분석가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우버 운행을 병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이 용의자를 풀어주면서 사건은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용의자와 단서를 찾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다호주 에어쇼 도중 미 해군 전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추락했습니다. 미 해군에 따르면 사고는 17일 마운틴홈 공군기지 인근에서 열린 비행 시험 도중 발생했습니다. 충돌한 항공기는 EA-18G 그롤로 전투기 2대로 탑승 중이던 승무원 4명은 모두 비상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사고 직후 기지는 폐쇄됐고 남은 에어쇼 일정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두 전투기가 충돌 뒤 회전하며 추락하고 승무원들이 낙하산으로 탈출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미 해군은 생존 승무원들의 진술과 현장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체포 시 이용자 동의 없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AI가 개인 연락처 정보를 잘못 연결하거나 노출하는 이른바 AI 독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이용자는 구글 AI 제미나이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업체 연락처처럼 표시해 낯선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고 호소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업체들은 수년간 수집된 개인정보가 AI 시스템과 결합하면서 잘못된 정보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은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삭제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급격한 근육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당뇨병 협회 분석을 인용해 이들 약물이 체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지방과 함께 근육량도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근육량은 최대 10%까지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10년 이상 노화로 잃는 근육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또 일부 연구에서는 이 같은 부작용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근손실이 허약감과 운동 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요요 현상까지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18일 월요일에 함께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